8월 11일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지금 수해로 수도권은 지금 뭐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강남도 지대가 낮아서 지금 장기고에서 장기적으로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내리는 걸 뭐 예를 들면 정부 탓이다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이번 폭우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비를 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또 100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뭐 수많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침수 지역 한두 곳을 보고 진짜 거기에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수조 원을 들여서 빗물을 빼내는 이런 시설을 과연 무조건 강행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적당선에서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건 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돈을 투입하고 지금 뭐 이 반지하에 대한 문제들, 지금 보면 그런 데는 뭐 아무런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무슨 비 온다고 해서 뭐 침수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 입으신 수해 입으신 분들 좀 더 어쨌든 최대한 피해 복구가 잘 될 수 있게 정부도 잘 지원해 주시고, 기업들도 지금 수해 복구해서 뭐 자동차 업체들을 뭐 어제 도요타도 잘해보니 수해 복구 위해서 지금 자동차 무상 점검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던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부동산 소식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 신호가 오는 것이 아닌가, 맞는가에 대한 이 독자들도 의문이 많을 것이고, 뭐 보통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나 올라가냐, 이게 재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뉴스 보면 경매 물건조차도 지금 제대로 낙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10건 중 3건이 주인을 못 찾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찰률도 13년 만에 최저다. 앞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이다.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 이유인 즉슨 영끌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빚을 못 갚다 보니까, 내지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막 장사가 되지 않고 이래서 뭐 수요의 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면 막 망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매도 지금 사실 안 되고 13년 만에 최저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세심한 거는 기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10채 중 3건이 주인을 못 찾는다는 말이고, 올 7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낙찰률은 26.6%로 전월 56%를 넘어섰던 거에 비하면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이 경매 지표만 봐도 이런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2억 원대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낙찰가율, 응찰가율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이런 경매로 집이 쏟아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또 경매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엊그제 지금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25조 원 정도에서 뭐 일부 증액도 해서 소위 말해 뭐 B2 했던 영끌족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안을, 기존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또 우리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변동금리로 하지, 고정금리 자체를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잘 은행들이 안 하려고 하죠. 왜? 금리가 오르면 오른 만큼 본인들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고정금리 하면 금리는 오른다고 얘기는 돼 있지만 제가 받을 이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를 좀 이런 소위 말하면 사회 약자나 취약계층을 좀 구하자는 차원에서 기존의 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좀 이런 연끌족이나 이렇게 해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지금 집이 사실 거래 절벽이다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대책을 통해서 혜택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연끌해서 집을 사면 청년들은 월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래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연끌 투자한 분들은 알아서 재산을 매각하고 출혈을 겪더라도 다소 예를 들면 집값 매매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 이런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는 예방할 수 있게 본인이 그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왜 그러면 연끌한 청년만 구하냐. 선거에서도 청년 편만 들고 청년 혜택만 만들고 청년 정책만 쏟아놓더니 그러면 지지해준 5, 60, 70대들 이런 분들은 뭐가 되냐. 이런 분들은 빛이 없냐. 40대는 빛이 없냐. 왜 특정 계층에만 지원을 하냐. 이런 논란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소위 말하면 청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금 보니까 뭐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던데 저는 조금 이 부분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러면 지금 뭐 시급 최저임금이 2천 몇백 시대인데 부부라면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3,500, 3,500이라 하면 7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7천만 원 또 이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거 보면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경매로 뭐 넘어가는데 뭐 그런 사람만 경매가 넘어가겠습니까? 전반적인 지금 40대, 50대, 60대든 누구든 다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칭찬을 하라고 하면 앞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 깡통전세도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뭐 거기 속고 싶어 속고 뭐 알고 싶어 알겠습니까? 집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팔고 싶으니까 어디든 전화해서 내놓죠. 근데 그 사람의 신분까지 어떻게 민간인이 조사를 하겠습니까?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보고 해서 좋은 조건이고 제가 말했지만 허그 같은 데서 보증해 준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 집주인이 없던 사람인지 집주인이 어디 부동산에 내놨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럼 부동산 브로커만 조사해서 찾아내서 브로커만 콕 집어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가태료를 매기든 브로커가 앞으로 그런 짓 못하게 그 브로커들은 예의주시하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해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과중처벌한다든지 엄격하게 해서 처벌할 일이지 뭐 그걸 왜냐면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제가 이 뉴스 나오고 제가 뭐 부천, 화곡동, 뭐 성남,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도 있을 테고 뭐 강릉에도 빌라촌이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지금 빌라가 많은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강서구라든지 그러니까 콕 집어 이야기했는데 업자들을 우선 잡아서 처벌하는데 이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뭐 찾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거래를 많이 중개한 중개업소가 있을 때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 거래를 보면 특정하게 많이 신고된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제가 앞서도 말했던 신용불량자 등 바지 사장 이런 애들도 분명히 그런 애들의 거래 빈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브로커와 업자, 감정평가사 이런 애들은 그 앞서 예를 뭐 부녀자들 수백 채 빌라 소유 사건청 그런 수백 채 가진 애들은 이유애활을 막론하고 처벌을 해야죠. 모르고 했다고 할 수가 그럼 부인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래 건수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또 비슷한 걸로 기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36억 단독주택을 산 법인 대표 등 적발 이런 사람들은 잘 적발했고 칭찬할 일입니다. 강하게 처벌해야죠. 투기 의심 사례를 지금 국토부에서 106건 적발했습니다.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에 통보하고 기간 조사 후 대출 회수, 가태료 처분 등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단순 가태료 처분이 아니고 이런 소위 말하면 법인들
이런 법인을 만들어 놓고 앞서 내가 말했던 컨설팅 사기꾼들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경남, 창원, 마산, 하포, 뭐 전북, 남원 5곳만 조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 인력이 허락된다면 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런 법인 대표 이런 제2금융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시설 자금이든 뭐든 의심 사례로 대출한 것들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1, 2억 거래가 아니고 이런 거 보면 뭐 양도세 탈루가 없는지 다운 계약서 쓴 게 없는지 지금 보면 사실은 인천 검단 신도시만 해도 다운 계약서가 뭐 제 눈에 보기에도 아파트들 보면 다운 계약 사례가 뭐 빈번하게 보입니다. 집값은 내놓은 매물가는 그렇지 않은데 실거래가 신고한 거 보면 그런 게 다 다운 계약서죠. 그런 것들 적발해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적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어쨌든 박수 드리고 싶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국토부다. 이 또 관련해서 오늘 NH가 사장이 뭐 전 정부에 임명해서 사퇴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정부, 현 정부 이걸 떠나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서 NH 직원들이 강명에 땅 투기하고 뭐 전주 LH 직원들이 강명까지 말하자면 원정 와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땐 1벌 100개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엄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과중의 과중 곱하기 100배 처벌해도 나는 여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벌 100개 하는 모습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종신형을 받는다. 파직당하고 전재산 몰수당한다는 이런 사례를 보여줘서 두 번 다시 못해야 되는데 그 잔재했던 사람, 거기에 발 담궜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또 임명해 뭐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LH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됩니다. LH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뭐 정부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새 정부와 정책을 함께할 책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김현준 사장이 용퇴 의사를 밝혔다지만 저는 LH 찾아보면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걸린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사람이 LH 사장으로 가서 좀 LH 혁신을 이끌어야 되지 않나. 앞서도 최근에 그 LH 직원들이 공식 출장 가서 그 출장 목적지엔 가지도 않고 골프를 치는 등 무리를 일으키고 완전히 제가 볼 땐 기강이 해이한 정도가 아니고 썩어 빠진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LH가 썩어 있으면 앞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골프나 치러 다니고 공식 출장에 국민 세금으로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전부 엄벌에 처해야 되고 가만두면 안 됩니다. LH 직원이 투기를 막고 이상지구 소위 말하면 허그에 소위 말해서 그런 허술한 제도로 일어난 깡통 전세 사건 찾아내고 그 본인들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 신호를 포착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방금도 얘기했던 그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대출을 이런 취약계층들 지금 좀 이자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안심 전환 대출 잘 뭐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 집값 시세가 기준가 4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일부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금리는 기간에 따라 3.8%에서 4%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0.1%를 추가로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해서 이거 잘 살펴봐서 좀 이런 혜택을 사실은 이 혜택도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뭐 지금 기존 기성층에서는 또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안 취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취약계층 왜 청년에만 0.1%더 주나 이런 논란이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어쨌든 뭐 이런 청년들도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경제적 뭐 악영향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너그럽게 살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금리가 올라서 지금 신용대출 이자가 뭐 끝까지 정말 턱끝까지 차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자 부담이 월 5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뭐 제가 그 주택 그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이 되면서 이자 부담만 100 몇십만 원이 되고 이러면 셀러리맨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내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고민이 되고 교통비도 고민이 되지만 나도 지금 위기에 기로에 섰지만 이런 청년들이 더 급한 위기라 생각해서 이런 안양을 베풀었으면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